동주는 일단 갈래상의 특징부터 보자. 우리 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문학의 갈래가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있잖아. 서정, 서사, 그 다음에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배웠던 게 서정갈래 배웠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워커가 서사갈래였고,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마지막이다, 그지? 극갈래까지. 우리는 교술갈래 안 치니까 시험, 극갈래까지. 그러면 항상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은, 너네들이 지금 고등학교 처음 와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얘들이 갈래상의 특징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갈래의 특징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갈래상의 특징, 우리 이 글은요, 갈래가 극갈래입니다. 극갈래는 자, 소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하면은,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이게 다른 점이야.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지. 1인칭 서술자든지 3인칭 서술자든지 간에 서술자가 있는데, 우리 이런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없어.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전개시키냐면은 등장인물들이 거기서 자기가 대사를 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시킨단 말이지. 자, 인물들이 대사 행동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다. 자, 하위 갈래로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이나 희곡 등이 있다.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이냐 하면 영화 대본이야. 시나리오는. 희곡은 뭐 대본이냐면은 연극 대본이야. 그럼 우리가 보게 될 거는 뭐냐 하면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시나리오니까 뭐의 대본? 영화 대본이다. 됐죠? 영화 대본. 자, 그 다음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형상화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표현되는 거.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을 했지. 서술자가 없다. 그럼 누가 나온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대사나 행동으로 갈등을 전개하고 사건 전개한다.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표현한다. 됐지? 자, 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사는 말 그대로 이 인물이, 등장인물이 그 말로 하는 게 대사고, 행동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돼 있냐면은, 시나리오 중에서 괄호된 부분이 있을 거야. 괄호로 뭐 하는데, 괄호로 이야기하는 걸 지시문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시문을 통해 가지고, 너네 책에는 없을 수도 있어. 자, 지시문을 통해서 뭐 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지시가 돼 있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뭐 이래서 눈을 부릅뜨며 아니면 한숨을 쉬며처럼 대사 나오기 전에 괄호가 있단 말이야. 그런 지시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연극이나 영화를 위한 대본이다. 우리가 배울 거는 시나리오니까 뭐 대본? 영화 대본이다.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준다. 이것도 알아두면 소설을 쓸 때는 뭐뭐 했었다, 뭐뭐 했다처럼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지. 근데 얘는요, 말 그대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냥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본문. 동주는 글 갈래가 시나리오다.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이다. 그 다음에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자, 주제는 항상 체크.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하고 송몽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특징은 늘 별표. 자, 4개니까 맞는 것, 맞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4개가 선생님들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서 특징은 항상 암기. 윤동주 시를 자, 어떻게?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했다. 시가 나오는데 시가 내레이션 형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윤동주 삶, 송몽규의 삶을 대비해서 보여주더라. 화면을 흑백 처리해서 몰입도를 높인다. 자, 흑백 처리한 효과를 물을 수도 있겠지? 흑백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몰입도가 높아진다. 현재, 과거, 현재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현재, 과거, 현재니까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역순행적이라고 하면 되겠다. 역순행적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더라. 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 동주와 몽규는 1943년도에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을 1945년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독립되기 2년 전이니까 일제강점기 말이지. 자, 일제강점기 말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낌새가 있을 거야. 왜? 일본이 지금 전쟁 중이야. 맞지? 세계대전 중이야. 근데 전쟁을 하는데 뭔가 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불리하고 질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 그리고 얘들이 지면은 식민지로 있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지?
풀려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 어떤 뭐 시대적인 약간 느낌이 있을 때야, 지금 그때는, 그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들이 마지막 발악처럼 완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노? 완전 대놓고 억누르고 싶어 하는 때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43년도에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자, 두 사람 다 체포가 됐습니다. 특고경찰은 특별고등경찰, 일본 경찰이다, 그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형무소에서 갇혀서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잡혔어. 잡힌 상황이 현재야. 그러면 회상하는 게 과거 이야기겠지.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동주와 몽규는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이다. 자, 이 둘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시인을 꿈꾸고 몽규는 신춘문예에 꽁트가 당선되어서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됩니다. 이념과 정치에 관심 많은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를 찾아가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되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자, 몽규라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야. 저항도 되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독립운동 하고 싶어 하고 막 나서고 싶어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단체 찾아갔는데 자, 일본 경찰이 자꾸 얘를 감시하고 얘가 타겟이 되니까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해서 함께 우리 경성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잖아, 그치? 연세대학교로 같이 가자, 진학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서울 유학을 떠납니다. 몽규는 동주, 처중, 여진과 뜻을 모아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문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예지는 자, 요즘에야 뭐 워낙 읽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지만 옛날에는 잡지 같은 걸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자, 문예지는 뭐 실은 잡지? 글을 실은 잡지야. 그래서 얘들이 뜻이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문예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과거야, 현재야? 과거의 이야기야. 과거의 이야기야. 맞지? 자,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 잡혔어요. 특고경찰은 잡혔어요. 근데 지금 과거를 이야기한다. 선생님, 네. 앞에서 들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오세요. 너도 앞으로 오시고요. 선생님은 잠깐만 그거 충전기 조금만 가지고 올게. 우리 1분만 정신 차리자. 아 근데 학교에서 맨 앞에 있는 거 보이질 않아. 그냥 너 자리가 뭐 원래. 지금 요 소리 다 들어간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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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요거요. 우리 수업 소리요. 밖에요? 네. 밖에는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 동영상에 들어가지. 이거 녹화를 내용이에요? 네, 녹화 아니고 우리 목소리만. 요 화면이랑. 자, S샵 33. 뭐 우리만 볼 거야. S샵 33. S샵이라고 하는 거는 시나리오 용어다, 그지? 우리 시나리오는요. 시나리오만의 용어가 따로 있어. 그래서 S샵이라고 하는 거는 씬 넘버라 그래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번호가 바뀌더라. 그래서 몇 번째 장면이야? 33번째 장면이다. 옥인동 하숙집이고 밤이고 자, 이것도 무슨 씬이다? 회상씬이다. 체크해야 되겠다. 회상이다. 과거 회상하는 거다. 지금은 나 지금 잡혀있는 상태야. 회상한다.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면서 펜 다운된다. 자, 요런 것도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가 좀 쉬워. 뭐 어떤 거 시나리오 용어 같은 거 펜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카메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로 쭉 내리면서 보여준다는 얘기야. 펜 다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가 얘들 지금 문예지 작성하고 있지. 처중이가 원고를 보면서 자, 얘들 있잖아. 자기들의 문예지에 실을 만한 시들을 막 아니면 작품들을 막 이제 챙겨 모으고 있는 거야. 처중이 뭐라 하는데 야, 시는 동주 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 몽규가 아니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시는 가급적 빼자. 자, 몽규의 입장. 몽규는 뭐가 더 낫대? 산문이 낫대. 산문은 어떤 글이냐면은 줄글이야. 소설이나 아니면 뭐 수필이나 평론이나 이런 줄글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좋아? 산문이 좋아. 생각을 펼치기는. 시는 빼자.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거는 문학이 아니야. 아, 그러면 몽교 생각에 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인민을 나약하게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것 같아. 그러므로 이 시는 가급적으로 어떻게 하자? 빼자.
자, 여진이를 보면서 늦었지? 했어. 늦었지? 시간 늦었지? 하니까 아니 좀 더 보자. 서중이가 볼만한 게 있어? 하고 원고를 하나 꺼내서 들고 몽규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필력이 있기는 한데 필력은 글을 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대. 글 잘 쓰는 것 같대. 그런데 이광수 선생 작품같이 보인대. 서중이가 봤을 때 이거 이광수 거 같은데? 했더니 어디 갔노? 이광수 거 같은데? 했더니 여기 있지? 서중이 건네는 원고를 집어들어서 몽규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몽규가 어떻게 했어? 원고를 던진대.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하거든요. 지시문인데 행동 지시문이야. 행동을 드러내는 지시문이란 말이야. 지시문 적어놓고 자 그런데 원고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노? 아,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광수 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확 던졌어. 몽규가 아직도 이광수 흉내내는 글을 쓰니 이광수, 최남선 이런 변절자들을 따라서 한 글들은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럼 얘가 이광수 스타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광수가 뭐였기 때문에? 변절자이기 때문에 친일파였단 말이야. 그래서 야 변절자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글을 따라 흉내낸 것도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막 탁 던졌어 지금. 하니까 동주가 야 너 옛날에는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이랬어. 너 옛날에 이광수 좋아했잖아 이랬더니 몽규가 그건 어렸을 때 얘기지. 어렸을 때 이광수가 변절한지 몰랐을 때 그때 얘기지. 동주가 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너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하면서 누구 혼내는 거야? 몽규를 흉보는 거야. 뭐라고요? 너는 어디 사로잡혀 있다? 몽규 너는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문학을 문학으로 보지 않고 관습,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광수 스타일이라 하면 다 싫다고 하니까 야 그거 너 잘못된 태도 아니야? 너는 어떻게 문학을 지금 문학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야? 이념, 관습 이런 걸로 보고 있다니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너 그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러면서 또 몽규를 깠단 말이야 지금. 됐지?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친구들. 몽규가 아니 나는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자, 네가 나한테 동주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몽규한테 너 관습하고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변명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 내가 하는 일은 관습, 이념 다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실을 빼자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한숨을 막 쉰다.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어. 체크해봐봐. 나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민족의 의식을 높이고 싶어서야. 왜냐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동주가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자, 우리 아까 몽규 했던 대사 기억나나?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뭐가 낫다 그랬어, 몽규는? 산문이 낫다 했지.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인 거야. 아니,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지 문학은 온전한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로 모여야지만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시하지 마. 또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계속 뭐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말싸움하고 있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몽규가 야 그러면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가지고 문학으로 숨는 것밖에 더 돼? 이랬어. 그럼 이 사람은 또 문학을 어떻게 본다? 부정적으로 보네.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글로써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우리 윤동주의 글 그 시 중에서 이거 뒤에 실려 있지만은 시를 보면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끄럽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항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자, 얘 생각에는 뭐냐 하면은 몽규 입장에서는 야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있으면 글로써만 쓰지 말고 나와가지고 네가 뭘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뭐만 한다? 문학만 쓴다. 글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동주가 야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너는 문학이 도구인 줄 아나? 그래 또 이게 또 막 또 까.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빠진 관습이지? 자, 네가 지금 관습 타파한다고 했는데 너 하나도 타파하지 못했다. 네가 말하는 거 전부 다 관습이야. 알겠지? 말이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해. 어떻게 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다. 서로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야. 그지? 문학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이념과 관습에 대한 입장도 지금
뭔가 좀 계속 다르다. 계속 갈등하고 있다. 몽규와 동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서중이가 수습하듯이.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 동주가 왜? 동주는 시 씻는 것도 괜찮잖아. 그죠? 왜? 생각 드러나기에 시도 괜찮다 했잖아. 근데 자꾸 몽규가 시는 별로인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발끈해서 하는 얘기니까 몽규가 동주를 보다가 여진이에게 늦었으니까 가봐. 그래 이제 가봐야 되겠어. 같이 가줄래? 이랬다. 자, 왜 얘 동주 보면서 그런 줄 알지? 좋아해요. 그죠? 우리 잘생긴 시인들 그 요즘에 또 인스타에 많이 뜨지? 못 봤나? 나만 뜨는 거가 나의 알고리즘만 뜨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백석 시인은 너무 유명하고 백석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도 굉장히 잘생긴 호남형으로 나오거든요. 생각해봐라. 1930년대 40년대에 남자가 막 번칠해가지고 막 시도 잘 쓰고 있잖아. 막 그 연세대 다니고 막 되게 똑똑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 호남자로 보겠지, 그지? 호감으로. 근데 이 여자도 좋아했나 봐. 같이 가줄래? 이랬다. 자, 그다음 내가 왜 바람 좀 쐬고 와. 이 눈치 없는 놈이야. 내가 왜 바람 좀 쐬고 와. 하루 종일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진이 동주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서 그래. 동주 보면서 갔다 와 한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인 밤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동주와 여진. 자, 이것도 체크하자. 프레임인 체크. 자, 이게 뭔 뜻이더라? 쌤 이건 기억이 안 나너. 프레임인이 무슨 뜻이었더라? 프레임인? 맞아. 밝게 하는 거는 아마 페이드인일 거야. 그지? 자, 프레임인은요. 화면 안으로 점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고 들어오는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어떻게 된 거야? 프레임인이. 찾아라. 여기 확인 나올 낀데 왜? 아,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영화에서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했다.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네. 프레임 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문제 시를 어떻게 넣어요? 요거를 비워놓고 여기다가 들어갈 적절한 시나리오 용어를 쓰세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용어를 이렇게 써놓고 프레임 인이라고 아니면 써놓고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 장면에서 어떤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프레임 인이 여기 나온다? 아니면 페이드, 뭐 아까 펜 다운 나왔잖아. 펜 다운이 여기서 나온다? 아니면 뭐 페이드 아웃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소리만 나오는 이펙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 용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자, 프레임 인. 동주하고 여진이 밤길을 걷습니다.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그래. 문학. 나는 영문학.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뭐 다 좋아. 그때 별빛을 올려다보는 동주. 그리고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별표. 자, 뭐라고요? 윤동주의 시가 뭐의 형식으로? 내레이션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목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지? 자, 볼게.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하게 멀듯이 이 사람들도 멀리 있습니다. 자, 계속.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됐지? 다시요. 그래서 동주가 시를 사랑한 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뭐? 하니까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낮게 보는 그런 건 아니라고. 계속 왜 뭐라 했냐면은 동주가 그 몽규를 깐 이유가 뭔지 알겠지? 너는 관념과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시를 무시하고 문학을 도구로만 보고 있잖아.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야.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여진이는. 알겠지?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몽규가 시를 폄하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어색하게 그래. 말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 별빛이 반짝인다. 정지용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는 아직 등단한 작가도 아니고, 등단했단 말은 이름을 올렸단 말이거든. 근데 이름 올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줍하면서 정지용 선생님은 문인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들 하던데 한다. 자, 문인들하고도 연락 끊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만나주셔. 아, 그래? 그리고 내레이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삽입 그대로 했다. 그지? 이 뭔 말이냐면은 별 하나를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사랑과 쓸쓸함과 자기의 동경하는 것과 시를 떠올린다라는 뜻이야. 별 하나를 보면서 계속 별 보면서 자기가 동경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것들 떠올리는 거야. 그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라. 그 다음에 동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깜짝 놀라서 멈추면서 어떻게? 몽규가 보여줬어.
아직 남한테 보여줄 시들이 아닌데 나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하니까 난 좋았어. 이 여자도 뭐든 안 좋겠나 마지. 난 좋았어.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버리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가서 문예지에 넣겠다고 진짜 그럴 시들이 아닌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몽규는 어떻게 했어? 시 안 넣겠다고 하더니 윤동주 거 넣은 거야 지금. 알겠지? 누구 거 빼고 이광수 빼고 맞지? 이광수 스타일 빼고 얘 거를 넣은 거야 지금. 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해? 다른 작품들처럼 좋던데. 그런데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나는 네 글을 읽고 좀 쓸쓸해졌어. 미소를 띠고 왜 그럴까? 정색을 한다. 나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자, 요것도 봐봐. 갑자기 얘가 정색하는 이유. 갑자기 딴소리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남자 왜 이러는데? 여자가 계속 뭐 왜 그럴까? 쓸쓸한데 왜 그럴까? 정지영한테 같이 가볼래? 막 계속 뭔가 계속 꼬시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자꾸 플러팅을 자꾸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챈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 당황해가지고 나 몽규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바보다 맞지? 바보 남자예요. 다 왔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동주가 고개를 들보니까 진짜 기숙사 정문 앞이야. 집에 다 왔는데 다 갑자기 몽규한테 간대요. 아 그래 다 왔네 나 갈게. 뒤돌아서 급하게 가는 동주야 정지용 선생님 뵙고 싶지? 자 왜냐하면은 윤동주가 정지용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대. 그러니까 그 윤동주가 좋아하는 걸 알고는 또 여진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막 이랬다. 자 그 다음에 더 있네 밑에 옆에.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것도 뭐예요? 별에는 밤. 시예요. 알겠죠? 전부 다 시 내용이다. 내레이션으로 나온 거 전부 다 시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서 나의 이름을 한번 써봅니다. 자, 우리 이름을 써본다. 뭐 자기를 비춰본다.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자아성찰이야. 자아성찰 뭔지 알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 반성한다는 얘기야. 자기 이름을 써봐. 윤동주. 쓰고는 그 이름을 어떻게 했지?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한 이름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왜 창피하냐면은 윤동주가 항상 자기 스스로 부끄럽다고 하고 자기가 창피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못했단 말이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하는데 직접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글로서만 사실 뭐 시는 얘들아 저항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는 완전 저항의 내용의 시를 썼는데 근데 그 시의 내용조차도 있잖아. 어떠냐면은 대놓고 우리 이육사의 시는 공부한 적이 고1이라서 있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육사의 시는요. 이육사는요 시인이지만 독립운동도 했단 말이야. 독립운동도 해서 이 사람의 시는 내가 뭐 어둠을 밝혀서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하겠단 말이고 뭔가 해보겠다 막 의지적인 시가 많은데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깜냥이 안 되는 거야. 윤동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못하겠어. 그럼 대신 나는 뭐로는 할 수 있다겠지? 글로서만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진다?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너무 창피한 거야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면서 나온 게 쉽게 쓰여진 시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가지고 일본의 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말이지. 됐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요 내 이름을 써봤다. 자아성찰 해봤더니 너무 창피해.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뭐가 부끄럽다?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됐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가 그리워서라고 했는데 자 내가 그리워하는 무엇인가는 당연히 이상의 가치 또는 순수함 내가 지향하는 어떤 것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뭔가 그리워서 언덕 위에서 내 이름을 써봤지만 너무 창피해서 내 이름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나? 자 그 다음 또 장소 바뀌었습니다. 하숙방 밤 또 회상합니다. 몽규와 처중이 있는 하숙방으로 들어오는 동주 다짜고짜 몽규에게 여진이 왜 보여줬어? 이랬어. 뭘 왜 보여줘? 시를 보여줬다 했잖아. 아까 여진이가 나 네 시 봤는데 이랬잖아. 하니까 몽규가 보여줬어 이러니까 얘 또 화풀이 하는 거 몽규한테 왜 보여줬어? 뭐래? 좋다고 안 해? 몰라. 넌 왜 내 말을 뭐 말이고 넌 내 말을 왜 안 들어? 내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니까 안 보여줄 거라니까 하니까 야 여자들한테 통화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하니까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고 그랬어 이랬거든. 됐지? 자 통했네. 기기거리며 웃는 처중과 몽규 창가에 앉은 동주 별빛을 올려다 봅니다. 자 내레이션 나는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그 별에는 밤시의 끝부분이야. 별에는 밤시 끝부분에 뭐 나왔어? 밤을 새워서 벌레가 울어. 우리 시에서 밤은요. 10중 8구가 다 부정적인 거야. 여기서는 일제강점기야. 그 저항시인들이 썼던 내용으로는. 그러면 저항시인들이 봤을 때 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은 뭐가 울고 있어 지금? 벌레가 울고 있다고 표현했거든. 자, 운다고 표현했으니까 실제로 벌레가 그냥 소리를 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운다고 표현했냐면은 누가 울고 싶어? 자기가 내가 울고 싶으니까 벌레가 운다고 표현했지. 그럼 이런 걸 뭐라 하더라? 감정 이입이라고 하겠지, 그지? 감정이입됐다.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들은 왜 이유가 뭐야? 부끄러운 이름이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럼 이 벌레하고 내하고는 어때? 똑같네. 나도 내 이름이 부끄러워서 아까 흙으로 이름을 덮었는데 벌레들도 어떻게 했다? 자기 이름 부끄러워가지고 울었다. 됐지? 자, 그 다음 계속 감정이입의 대상은 뭐라 했었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해도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감정이입도 되고 아니면 나랑 완전 반대인 것도 되거든. 자, 그럼 한 개 써놓자. 우는 벌레에다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써도 되겠지? 객관적인 사물인데 내 심리와 상관이 있는 거는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런데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겠고 내하고 완전 반대인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겠고. 알겠지?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큰 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독방, 밤. 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여진이 만나고 한 건 전부 과거였어. 지금은 독방이야. 지금 경찰 잡혔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체크. 여전히 달빛을 보는 동주. 내레이션.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봄은 언제일까요? 봄. 독립 맞습니다. 무덤 위에 파란색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묻힌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아, 광복이 오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거래. 나 부끄러워서 지금은 이름을 덮었지만은 내가 내 이름을 묻어놓은 그 언덕에도 파란 잔디가 무성하게 될 거래. 생명력이 막 싹 들 거란 얘기야. 그럼 풀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 이미지지, 그지? 맞지? 우리에게 봄이 오면은 언젠가 풀이 또 자랄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 34에서 읊던 시 뒷부분을 독방에 갇혀 있는 현재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솔직히 요거 중요한 거 동주 내면 의식이 제시된다. 직접 제시된다면 틀린 말이야.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왜 간접적이야? 당연하지. 대놓고 나는 무엇을 바란다. 어떤 게 좋다. 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뭐로 표현했어요? 시로 표현했잖아. 그지? 그래서 동주의 내면 의식이 간접 제시되더라. 그리고 또 그 과거에 읊던 시를 독방에서 읊는 연출을 통해서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나 옛날에 이 시를 읊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현재가 더 비극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게 바로 효과예요. 34의 것을 이게 30 몇 번이었노? 36번으로 이어서 제시한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 직접 제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내면 간접 제시하기 위해서. 또 동주가 여진이랑 함께 했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지금 그와 반대로 지금은 독방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더 부각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취조실입니다. 형무소에 갇힌 동주의 상황이 현재 시점으로 서술된다 본다.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어로 정리를 하냐면은 혹시라도 그 안에 독립정신 같은 게 저항정신 같은 게 들어있을까봐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 경찰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검열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야, 얘가 쓴 시가 혹시라도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을 부수자, 일본에 저항하자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얘들은 자꾸 검열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교토에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해서 유사시에 무장봉기를 획책한다. 자, 실제로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얘들 어떻게 했다고? 교토에서 조선인 유학생들끼리 서로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무장봉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다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서류를 내보이는 거야.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고가 다가온다.
너 송몽규랑 같이 꾸민 일이잖아. 사인해. 서류 보면서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활동과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군의 주요 거점 시설로 침투. 왜냐하면 이거 지가 했던 거 맞아 아니야. 지가 했던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지가 하지도 않았던 일이 계속 써있단 말이야. 이거 송몽규하고 네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주의 원고 상자를 만지면서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 너 시 전부 다 내용이 뭐야? 저항하는 시 아니야? 이거 네가 일본 싫어한다는 증거잖아. 그럼 네 이런 일 했나 안 했나? 또 이렇게 막 계속 몰아세우는 거야. 너는 그저 송명교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라는 건가? 하니까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예지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송몽규는 독립운동을 했어. 그런데 얘는 사실 동주가 잘 몰라 그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송몽규는 항상 동주를 조금 지켜주고 싶어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뭔가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독립운동 하자고 막 이렇게 부추기지도 않았어 몽규는. 그래서 지 혼자 몰래 뭔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니요 몽규도 무슨 그 몽규 리더십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몽규 무슨 리더십 얘도 그냥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계속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이거 뭔데요? 이때까지 윤동주가 했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꾸며낸 거야, 그지?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 얘기인가? 나는 봐봐. 이 점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윤동주가 다시 봐봐. 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서구 문학을 좋아하는 그 문학 좋아하는 조선인 유학생이고 현실 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고 너는 나르시즘에 빠진 뭐 이런 문학 청년이고 네가 모든 일은 송명규가 지시해서 했고 그래서 너는 억울하다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하니까 아닙니다.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왜 그런다 그랬어? 몽규가 독립운동하는 걸 얘는 잘 몰라요. 밑에 볼까요? 몽규가 일본 유학생들과 계획한 독립운동에 동주가 참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이 하자고 안 했단 얘기야. 막았기 때문에 몽규 활동에 대해서 얘가 잘 알지 못해. 그래서 계속 얘 보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평범한 학생 사실 몽규는 아니거든요.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잘 모르니까요. 하숙방 밤 또 언제입니까? 회상입니다. 또 회상하는 장면이다. 짐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짐은 왜 싸? 태평하게 대학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동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짐을 싸면서 넌 모르는 편이나.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현 선생도 그렇고 돈 많이 될 거야. 한숨 쉬면 너 왜 그런 식이냐?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동주를 돌아본다. 조금 다가와서 이렇게 한다. 지금 임시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자, 이건 뭐 말이고 사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 하면서 자기는 떠납니다. 계속 어디 갔노? 임시정부 사령부가 중경으로 갔다던데 너 혹시 거기 가려고 그래? 몰라도 돼. 끝까지 얘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몰라도 돼. 너는 여진이나 잘 챙겨. 이러고는 떠납니다. 다시 짐을 들고 집을 나가서려는 몽규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주.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고 말 안 해? 너는 여기 있어야지. 맞지? 넌 여기 있어야지. 몽규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자, 또 회상입니다. 정지용의 집입니다. 정지용은 시인 이름이에요.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결국 갔네. 정지용 시인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지용에게 큰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자네 시인이더구만. 예. 자, 그 다음 넘긴다. 읽어봤더니 시인이야. 근데 시 그만 써. 의아하다. 왜? 시인인데 시를 그만 쓰라 하니까. 아니 지금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 아니야. 자, 지금은 시나 쓸 시대인가? 라는 말은 지금 시만 쓰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야. 정지용도. 자, 일본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에 연전 다닌다고? 연전 어디예요?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예.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자, 이 사람이 친일파 같은 사람이거든요. 친일파가 교장이라던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연전에서도 이제 조선어 교육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있어야 할지 아니면 너 임시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정지용이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님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자, 그런데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창씨개명을 해야 돼요. 창씨개명 뭔지 알지? 일본 스타일로 이름 바꿔 나카무라 이렇게 바꿔야 돼. 유학 가려면 나카무라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 간다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했더니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자, 여기서 부끄럽다는 거 뭐 창씨개명하면서까지 일본으로 가는 거 부끄러운 거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어디 갔노?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자, 뭐라고요? 친일 성향의 지식인들이, 자, 이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지. 친일파들. 됐나? 친일파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 그게 잘못된 거지. 부끄러운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진짜 부끄러운 거지. 그게 나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야, 친일 행위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 모르는 인간들이 진짜 부끄러운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 계속 중간 부분 줄거리.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다음에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서 또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돼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고 하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가 또 얘도 잡힙니다. 다시 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교차 편집 체크. 요거 문제 나오기 좋다. 체크하자 우리. 교차 편집. 자, 이 교차 편집은 어떤 거냐 하면은 동주하고 몽규 이야기가, 자, 동주의 얘기가 다 나오고 그 다음 몽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주의 대답과 몽규의 대답이 갑자기 막 섞여. 경찰이 동주한테 물었는데 갑자기 동주 얘기하다가 몽규한테로 갔다가 막 답이 막 와리가리 막 섞인단 말이야. 그지? 자, 이 교차 편집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체크하자. 글자 못 났지만 알아봐봐.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한다. 자, 너무 긴장돼. 왜 지금 이 어떤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얘 나왔다가 무슨 상황이야? 그지? 긴장되고 몰입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 두 번째, 특고의 허위성을 잘 보여준다. 얘들 경찰이지. 그리고 또 사건을 빠르게 교차시키면서 진행을 조금 빠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더라.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한다. 이 세 가지 효과는 조금 암기해두자. 교차 편집의 효과를 물을 수 있거든요. 긴장감과 흥미를 높이면서 몰입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특고의 허위성을 보여주고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게 만든다. 어둠 속에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또 수기를 한다. 막 기록합니다. 속기사들 막 빠르게 쓰는 사람들이야.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있는데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가 던진 서류를 클로즈업 합니다. 자, 요런 거 시나리오 용어 알아두기. 클로즈업.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얘기겠지? 자, 듣고 해당 사항에 서명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다 서명해야 될 거야.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자, 봐봐. 이상하지? 누구한테 던졌어, 서류를? 몽규 앞에 서류 던졌는데, 자, 너 다 사인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동주가 얼굴 탁 나오는 거야. 이게 교차 편집이야. 알겠지? 몽규한테 얘기를 건넸는데 동주가 나와. 동주,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뭐? 갑자기 또 누구 나왔어? 몽규.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잡아와서 이런 요식행위를 왜 하는 건가? 말투부터 다르지. 맞지? 말투가 누가 좀 더 세 보여? 몽규가 더 세 보이지. 맞지? 얘가 좀 더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막 이제 제시하는 사람이야. 왜 하는 건가? 이거는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한다. 자, 뭔 말이냐면은, 야, 왜 사람을, 물론 너희들 입장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치자. 그럼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해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와서 어떤 이런 일련의 행동들, 이런 행위들을 왜 하냐는 거야. 사인하라고 하고 이거 왜 하냐고. 기록으로 이거 쓸데없이 왜 남기냐고. 알겠지? 이거 왜 자꾸 사인하라고. 다 사인하라며. 사인 이거 왜 하는 거야?
하니까 듣고 가는 말. 문명국에서는 우리는 문명국이야. 여기서 문명국 어디 얘기하는 거고? 일본. 우리 일본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실제로 몽규하고 동주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공간에 있단 말이야. 다른 공간에 있는 건데 지금 얘들을 계속 어떻게 하는데 몽규 비쳤다가 동주 비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둘 다 똑같이 취조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상황이 똑같으니까. 자, 다시 동주가 특고 눈을 바라본다. 총뿌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서 지장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강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특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죄를 묻는다. 그게 바로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우리는 문명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합법적인 절차가 뭐지요?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거. 동주가 다 꿰뚫어냈어. 뭐라고? 너네들 혹시 전쟁에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너네들은 일본이 망할 것, 전쟁에 질 걸 대비해서 동주랑 몽규가 군대 안에서 무장봉기 계획했다라는 그 죄명을 문서로 남기려고 그렇게 조작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 다 꿰뚫어보고 이런 말을 했어. 했더니 특고는 전곡 찔려가지고 말이 없어진다. 이렇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또 갑자기 어디로 넘어갔노? 몽규 쪽으로 넘어갔어.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너네들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 자, 너네들 계속 뭔가 명분을 내세우는데 너네들 열등감 때문에 그렇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맞지? 너네들 뭐라고 해? 뭐가 없어? 너네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갖다가 드러내기는 조금 창피하니까. 맞지? 내가 이런 욕심이 있다. 이런 말 하기 창피하니까 명분, 절차에 기대서 사인해라. 네가 했으니까 사인해라. 이런 자꾸 절차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특고가 야 내가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고? 사인하고 이런 거 내가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야. 계속 문명국가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를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뭐라고? 우리는 문명국이기 때문에 사인 같은 거 이런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하니까 또 몽규 또 놀려.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의 사법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가? 하니까 또 특고가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빨리 서명이나 해. 죽음이 두려워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서류를 봅니다. 동주가. 자, 이번에 또 다시 또 바뀌었다. 또 동주 시점이야. 특고 보면서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동주를 바라보는 특고, 서류를 바라보는 몽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하라는 거야. 자, 너네 사실이잖아. 사실이니까 빨리 서명해.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대단하다, 그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너 서류에 서명해봐. 이랬어.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면서 서명을 하는 몽규. 뭐라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 사인해주지. 이러면서 몽규는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인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기보다는 자기 죄가 있다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얘를 잡아놓을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전쟁 예를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어. 근데 그냥 너무 무력하게 졌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 그지? 너무 자기들이 너무 창피하잖아. 힘이 없어서 졌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 이런 나쁜 이제 불량 종자들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불량 종자들이 어떻게 한다? 얘들이 군대 안에서 어떤 막 일련의 나쁜 일들을 막 계획하고 우리를 좀 흔들어 놔서 우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하면 어떠니까? 창피하거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이런 나쁜 일들을 계획해서 어떤 봉기를 일으켰다. 군대 내에서. 그래서 우리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지. 얘들 입장은. 이해되겠나? 자, 몽규가 제1조선인 제1이 뭔지 알지? 일본에 있는 이 말이야.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해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이래. 그래 너네들이 원할 때 써주겠지만 나 제대로 못했는데 좀 더 제대로 할걸.
서명하면서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항목마다 다 사인합니다. 몽규는. 자, 몽규 이어서 읽는다.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이랬어. 그럼 지금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지는 안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군사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렸대. 하니까 눈물 글쎄. 이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그게 너무 부끄럽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뭐 해야 돼? 사인한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너무 부끄러워서 뭐 했어? 사인했어.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몽규는 다 사인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몽규 손이 또 체크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고가 간다. 이번에 또 이제 동자한테 넘어갔어. 야, 몽규도 서명한 걸 너는 왜 못해? 빨리 서명해. 서류를 듭니다. 얘는 반대의 행위가 나왔어. 어떻게 했어?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까 몽규는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사인했어. 근데 얘는 나 부끄러워 사인 못하겠대. 아니 이런 세상에서 제가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바랬던 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저 서명 안 하겠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찢는 동주. 찢었어요. 대단하다 그지? 자, 면회실 앉아있는 동주 부 몽규 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 어딨냐? 동주는 죽었습니다. 근데 왜 동주가 먼저 죽었어. 그거 순서는 상관이 없어. 동주도 이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 팔에 주사 자국이 나중에 시신을 보니 팔에 주사 자국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뭐 했는지 알지? 맞아. 생체 실험을 했던 거지. 바닷물을 막 주사로 주입해가지고 이만큼 넣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그렇게 나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 선생님이 언제 봤지? 중학교 때만 초등학교 때 봤나? 그 영화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제목 자체가 마루타라는 영화였어. 옛날 영화.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일본인들이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떤 통 안에 넣어놓고 압력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요만큼 올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찰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데 그 안에 나이가 든 늙은이도 넣고 아이도 넣고 임산부도 넣었어.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그걸 막 그 압력을 높이니까 배가 막 찌글찌글찌글찌글찌글해지는 장면이 있었어. 그 장면이 나왔었어. 근데 그게 되면서 막 어떤 사람 나중에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눈이 막 하면서 눈 막 튀어나오고 이런 장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굉장히 생체 실험을 했단 말이야. 사람을 데리고 마루타라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동주도 생체 실험 당해서 이제 죽은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을 생체 실험 대상자로 하냐면은 특히나 독립운동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1순위였대. 그래서 윤동주도 뭐 어쨌든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아연실색하는 동주 아빠. 몽규도 그래. 저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사바늘 보여줘요. 왜요? 나도 생체 실험 당하고 있거든요.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일본이거든요. 일본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내 뼈 조각 하나도 여기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 형무소입니다.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 아빠가 천을 거두니까 하얀 동주 얼굴이 나옵니다. 동주 어디 됐어요? 죽었어요. 오열하는 아버지들. 내레이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그 다음에 독방입니다.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 피를 막 토한다.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실려 나가는 동주. 자,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야? 동주가 죽는 날, 그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잎새에 있는 바람 할 때 바람에다가 세모. 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롭게 되는 거,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난 내적 갈등이야. 이 나의 내적 갈등에 나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뭐를 노래할 거야? 별이라고 하는 걸 노래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진 마음으로, 나의 양심을 가진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일제에 억압받는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지. 됐지? 하고는 자 동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봐봐. 동주가 죽은 시체로 실려 나오는데 동주 목소리가 깔리는 거야. 알겠지? 이 저 시 장면이 시에서
그리고 인서트는 장면을 끼워 넣는 거다. 장면 끼워 넣는다. 뭐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이 보이고 별이 반짝인다. 왜? 윤동주의 시에는 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탁 보여준다. 그리고 화장터입니다. 자식의 유고를 하나씩 들고 오는 몽규부, 동주부. 결국 누구도 죽었어? 몽규도 죽었습니다.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깜짝 놀라서 유골을 막 쓸어 담는데 몽규 아빠가 막 쓸어 담는데 동주 아빠 이렇게 한다.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래. 뭐야? 이게 팍 떨어뜨리는 바람에 쓸어 담다 보니까 목까지 들어갔다. 일본의 흙까지 들어간 거니까 이게 일본 흙 하나도 못 가져가겠다는 거야.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 아버지. 자, 그 다음 어디 갔노? 자, 용정이라는 곳입니다. 자, 자기 동네예요.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몽규 아빠와 동주 아빠. 내레이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나한테 주어진 길. 자, 이게 바로 어떤 길? 부끄러움 없는 삶. 자기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자,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일제 강점기란 뜻이야. 일제 강점기고 아직도 오늘 밤 아직도 일제 강점기고 별이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맞지? 나의 이상이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해되겠나? 아직은 일제 강점기고 나의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가치로운 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면서 별이 빛난다. 됐지? 끝. 슬프지? 실제로 영화로 보면은 더 슬프더라. 봐봐. 보다 잠들어. 다시 보면은 다를 거야 이제. 왜냐면 흑백이라서 잠이 와. 흑백이라서 몰입감을 높인다고 하는데 나도 잘 몰입이 안 되더라. 흑백이라서. 자, 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 과거, 현재, 그 다음에 과거, 현재, 그지? 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약간 뒤죽박죽이니까 흐름에 따라서 좀 알아보고 넘겨서 S샵 33에 나타난 몽규와 동주의 갈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둘이 싸웠잖아. 그지? 자, 몽규하고 동주는 뭐 때문에 싸웠다? 문학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 몽규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몽규는 자신의 생각을 펼쳐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문학이다. 그러면 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맨 처음에. 근데 동주는 뭐라고요? 아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문학이다 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말싸움했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몽규하고 동주가 서로 선택을 다르게 했습니다. 둘 다 부끄럽다라고 느낀 건 똑같아. 둘 다 부끄러웠어. 하지만 부끄러워서 몽규는 어떻게 했죠? 사인을 했어요. 동주는 부끄러워서 사인을 안 했어요. 자, 저 체크하자. 우리 몽규는 왜 서명했을까요? 무장투쟁을 계획을 했으나 진술서에 있는 대로 계획은 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서명했다. 동주는 왜 서명 안 했는데 일제강점 아래에서 이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직접 앞장서지 못한 것, 그것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안 했다. 됐죠? 자기들이 느끼는 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거야, 그지? 자, 몽규도 뭐 했는데 적극적으로 살고 뭔가 계획은 했으나 실천을 못해서 부끄럽다. 그 다음에 얘도 뭔데? 나도 적극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럽다. 그 느낀 건 똑같으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는 그냥 읽으면 돼. 일제강점기에서 청년들의 열정적인 삶과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 동주와 몽주의 우정과 일제 포갑에 맞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 뭐 우정 없는데 가면 안 된다. 우정 있다, 그지? 특히나 몽규가 계속 어떻게 해줬어? 동주를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 알지, 그지? 노력했었다. 자, 그 다음에 동주의 표현 기법과 효과를 볼까요? 자, 이걸 봤더니만 중간중간에 시가 내레이션으로 나오더라. 별표 시를 내레이션으로 삽입한 효과는요. 자, 이거 체크할게. 장면마다 시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한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전달한다. 실질적으로 윤동주의 마음을 우리는 윤동주의 입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거든. 하지만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교차 편집의 효과. 쌤 이것도 아까 별표해줬다 그지? 교차 편집 효과.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 강요하는 특고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한다.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들 어떻게 했는데 계속 가짠데 사인하라 그랬잖아요. 서명하지 않은 동주, 서명한 몽기 모두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아까 쌤이 나머지 건 써놨다. 그 위에다가 그거는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갈까요 혹시? 파수꾼? 파수꾼도 들어가나?